강성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간 광화문 집회 등 장외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으나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명칭을 사용한 이후 선출된 당대표 5명 중 온전한 사람이 이낙연 한 명이라면 민주당은 문제 있는 당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왔고 이게 언론 보도로 이어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낙연 본인은 과연 온전한 사람일까요? 잠시 후 보도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실무 간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 입원 뒤 병가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기사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한겨레가 재발 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강성친 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이 탄핵을 입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김용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인 지난해 10월 좌파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자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김용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로한 전력이 있는 김용민이 또다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김용민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참고로 김용민은 자신과 같은 철험의 출신으로 코인 투기로 의원직 제명 위기에 몰린 김남국 의원을 향해선 김남국 의원 힘내세요라고 격려했습니다. 어쨌든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김용민은 그간 광화문 집회 등 장외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으나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여야 간 구도로 보면 물리적으로 탄핵 발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발의 이후에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김용민의 말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엔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는 일이 있기도 했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 또다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건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민은 어제 오전에도 자신의 SNS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기사 이미지를 게시한 뒤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탄핵 사유이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자, 먼저 김용민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테지만 가장 최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장에서 김용민은 일본 중의원과 사진을 함께 찍고 이것을 SNS에 올리면서 한일 연대 농성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일본 중의원이 한국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동조하고 또 연대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일본 중의원은 김용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김용민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일본 중의원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왜 김용민과 관련한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냐면 민주당 내 김용민과 같은 부류들이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기승전 윤석열 탄핵, 기승전 김건희 구속 이런 것에 대한 여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선 조작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양평고속도로 논란도 결국 이런 데서 출발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용민은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의 소속입니다.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도 여기 소속이고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연관되어 있는 황운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최강욱 등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용민이 속해 있는 철험회의 그간 활동을 보면 한심하게 그지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아마 올해 4, 5월쯤이었을 겁니다.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황운하, 민영배, 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했는데요. 이들이 낸 이 개정안은 헌법 제53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박탈해 삼권 분립 정신에 배치되는 위헌 입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철험회 소속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그림을 국회의원회관에 전시하려고 하다가 국회 사무처가 제지해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부적절하다며 철거한 것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앞서 2017년엔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그림이 걸려 논란이 됐었고 비난이 커지자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르다가 제지를 당한 것인데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애들이지요. 또한 지난 5월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철험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활동하면서 타당 의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인데 과연 니네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밖에도 철험회와 관련한 논란은 밤을 새워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현재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이 보는 철험회는 그야말로 개그 콘서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험회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이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은 후보자 딸과 함께 논문을 쓴 이 암흑의 교수를 친인척 이모로 착각하고 최강욱은 한땡땡으로 익명 처리된 기부자 한국스리엠을 한동훈 후보자 딸이라고 밀어붙였다가 비웃음을 샀습니다. 또 맥락 없이 화를 낸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낯술했나라는 의심까지 받았고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위장 전입한 민영배 의원을 포함한 이들은 모두 철험회 멤버들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철험회 멤버들의 법사위 에피소드가 정말 낯뜨겁고 쪽팔리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 철험회에 유독 비례대표 의원이 많다는 점을 꼬집어 공천심사에서 국민의힘처럼 자격시험을 치러야 할 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즉 목소리만 쓸데없이 컸지 국회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철험회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참하기 그지없는 수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총선에서 싹 물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보도된 소식입니다만 남북대화 교류협력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통일부가 소속 공무원 81명을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그리고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 재조정과 축소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같은 인적 구성 개편 말고도 최근 통일부가 벌이고 있는 개혁 차원의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통일부의 일종의 비위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오늘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통해 통일부 해집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간부는 조사받다 실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남북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실무 간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 입원한 뒤에 병가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나름의 대통령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그런 단독 보도였는데, 하지만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사안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해 드릴 텐데요. 먼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수의 통일부 간부들을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고강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가실 텐데요. 통일부 교류협력부 간부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 중 하나가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지난해 8.15 전국 노동자대회 주최자인 양대 노총이 통일부로부터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뒤에 북한 직업총동맹 연대사를 발표해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처만 내린 사실을 파고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통일부 경고조처는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권 전 장관이 왜 경고조처만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실무 간부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고 이후 병가를 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이 실무 간부와 그의 상급자에 대해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또한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KT의 인터넷 TV 채널 가운데 하나인 통일TV의 북한방송 편집보도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교류협력국 실무 간부를 조사한 뒤에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통일부 실무 간부가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리라고 예상했음에도 정부 승인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지난 4월 26일 통일부가 펴낸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에 대해서도 번역이 부실하고 내용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명시했다는 등의 사유로 간부 2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통일부에 통보했습니다. 제 밖에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통일부가 정책연구 용역을 이른바 좌파학자들한테 몰아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통일부가 정권의 비호 속에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이것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들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앞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온갖 사법 리스크로 리더십 위기를 맞자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이지요. 자, 그런데 최근 이낙연 전 총리가 사석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최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강서 지역 호남향후의 간부 등 지역 유지 20명과 약 2시간 20분 동안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 명칭을 사용한 이후 선출된 당대표 5명 중 온전한 사람이 이낙연 한 명이라면 민주당은 문제 있는 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 같은 이낙연의 발언은 이 자리에 있었던 복수의 참가자들로부터 새어나왔고 이게 언론 보도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뒤 당대표로 선출된 인물 하면 순서대로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그리고 현재 당대표인 이재명 이렇게 5명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대표는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일었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지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특혜, 대북 송금 의혹 등 각종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낙연이 전현직 당대표들의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오로지 자신만이 좀 깨끗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낙연은 매주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서울에선 호남향후회 등 호남 조직을 챙기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낙연은 최근 종로자택 근처에 사무실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은 꽤 시끄럽고 상당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의 구속 여부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과 관련한 계파 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관측들이 난무한 상황인데 그중 한 가지 대안책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낙연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낙연의 말처럼 이낙연 본인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낙연에 대한 최대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총리라는 것 자체가 최대 리스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인 2년 7개월을 재임한 뒤 집권 여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실패의 장본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낙연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을 때 그 한계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시즌2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밀린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이낙연 특유의 민기적거림입니다. 이건 사이다로 대변되는 이재명의 캐릭터와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건 다름 아닌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간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했는데 무는커녕 허공에다 칼 몇 번 휘두르다가 말았지요. 따라서 이재명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낙연이 긍정평가를 받으려면 첫째, 문재인 시즌2라는 한계를 본인 스스로 벗어나야 하고요. 둘째, 이재명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유부단의 대명사인 느끼하기만 한 이낙연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